하고요. 주제가 뭐 100만 특례식 고향의 현재 과제, 뭐 미래 역할을 찾아서라고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거창하게 타이틀을 주셨는데, 그렇게 미래 역할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이제 현재 과제죠. 근데 고양시의 이제 현재 그리고 과제, 사실 이걸 갖다 어느 관점에서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제별라기보다는요, 그냥 좀 드라이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최대한 빼고 그냥 통계로만 보시고 그 통계로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고양시의 현 주소구나 라고 좀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통계 위주로 뺐는데요. 이 통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통계청 사이트에서 최신 통계를 갖다가 뽑아서 제가 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게 힘들어가지고 다 다운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맞는 것들만 그렇게 해서 가공했는데 시간 엄청 걸리더라고요.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며칠 갖다 엑셀만 잡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지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은 옆에다가 이제 각 페이지마다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간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총장님이 이렇게 디테일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회장님, 제가 하면 이제 폰트가 좀 크게 나오게 했을 텐데요. 그래서 옆에 메모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서로 대화 나누고 하다가 아이디어라든가 떠오르는 생각들 있으시면 여기다 메모를 하셔서 나중에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가 보면 중간에 이런 페이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시사점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시사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현황과 문제점도 제가 쓸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것 같다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몇 줄 적어 놓은 거니까 여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서 파악하신 내용들을 갖다가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스텝 1, 2, 3 해가지고 투입, 그리고 견환, 그리고 산출 이렇게 한 3가지 스텝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황 분석 및 방향 설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현황 분석을 좀 하고 그중에서 이제 산업이라든가 기업,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인데 사실 제가 이제 사회, 문화 부분은 좀 여기서 뺐습니다. 그냥 산업하고 기업 그리고 이 사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통계로 볼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 분석인데 사실 고양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제도가 바뀐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의 특례시가 되면서 바뀐 제도 그리고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와 관련되어진 그런 제도들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그냥 좀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 분석을 토대로 해서 어떤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서 타당한가와 관련되어진 거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정도만 러프하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과제가 도출되었지만 그 과제를 통해서 이제 과제가 도출돼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전략 과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 과제를 갖다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 과제를 갖다 이제 도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모델 개발을 좀 하고요. 모델 개발 그리고 그 모델을 갖다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들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들을 갖다 좀 확보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스케줄링을 좀 해야 되는 것까지가 저희 이제 목사위에서 할 일인데 오늘 우선적으로 한 여기 정도까지만 좀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사후로 스텝 2 그리고 그 스텝 2가 이제 되면 스텝 3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고양 특례시 일반 현황이다라고 되는데요. 뭐 별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일단 인구가 이제 108만 정도가 됩니다. 108만 정도 되는데 그 경기도에서 108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수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인 그리고 화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구 순위가 나가게 되는데 사실 뭐 108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100만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특례시로서 지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양시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대수가 한 46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46만 가구. 그리고 면적은 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행정구역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덕양구 그리고 일산 서구와 동구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동으로 보면 44개의 도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덕양구 같은 경우는 분구 노인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서구라든가 동구보다 약 한 1.7배 정도, 2배까지는 안 되고요. 한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1.7배에서 8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분구가 되면 이제 동구나 서구보다 작아질 것 같아요. 인구 숫자는. 자, 그리고 재정 규모는 예산 규모가 이제 3조 723억 원인데 일반회계가 2조 5,157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5,566억 원. 그런데 중요한 건 재정자익도죠. 재정자익도가 32.81%라고 이제 이거는 그 고양시청에서 이제 나온 그 자료를 보고 했는데 뭐 똑같아요.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고 뭐 어디서 나온 자료 똑같아요. 그래서 32.81%고 그 재정자주도가 이제 56% 정도가 됐는데 이건 굉장히 낮은 수죠.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SOC 이제 사회간접시설이죠. 사회간접자본을 갖다가 SOC 현황을 보니까 병원이 상당히 많아요. 병원이 고양시 병원이 굉장히 그 조그만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125개소가 있어서 전체 그 SOC 중에서 29.7% 거의 30%를 차지해요. 병원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아프신 건지 자주 아프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병원이 상당히 많고요. 어린이집이 이제 789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경로당이 569개소, 약국이 434개, 그리고 도시공원이 304개소로서 이제 이게 한 5가지가 그 고양시 있는 SOC 중에서 탑5를 차지하는 그러한 숫자는 그 시설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장 적은 숫자를 차지하는 SOC 시설 가장 낮은 것들이 탑5가 탑은 복지관이에요. 노인복지관으로 3개밖에 없더라고요. 3개 있고, 그리고 보건소가 4개 있고, 그리고 노인교실이 6개소로서 이제 0.16%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이 한 9개, 그리고 아동청소년 기관이 12개에서 0.42%. 요 5개가 가장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노인 관련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교실 같은 것들이 수용하는 인원이 그 시설 사이즈나 개수가 아니라 시설 그 사이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개수가 아닌 사이즈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그 데이터는 찾기가 좀 어려워요.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거기까지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차지하는 것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주차장, 체육시설, 장애인, 문화시설, 도서관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다른 데랑 비교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고양시 같은 경우도 뭐 신도시로서 개발이 되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시설들에 대한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좀 모자라 보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토대는 좀 마련되어 있는 상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용도별 지역 면적인데 제가 이제 그 면적은 뭐 너무나 당연히 도시 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주거 면적이 제일 넓고요. 주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건 뺐고요.
아마 이제 그 공업 지역하고 이제 상업 지역 두 가지만 좀 살펴봤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공업 지역을 갖다가 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업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 도시의 어떤 재정 자립도라든가 세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서 고양시가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느 정도는 공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자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31개 경기도 시군구 중에서 29등이에요. 29등. 뒤에서 세 번째예요. 그래서 0.0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수가 뭐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1등이 이제 평택시고 2등 안산, 파주. 뭐 안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거기 시와 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라든가 너무나 많은 그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넘사벽이고요. 근데 파주가 예상외로 굉장히 인접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파주가 굉장히 높은 수위를 차지하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자체 면적만으로도 사실은 웬만한 데를 갖다 이제 먹고 들어갈 만큼의 이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흥시, 부천시, 군포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랑 좀 경쟁할 수 있는, 고양시하고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갖다가 이 약간 노란색으로 이제 좀 표시를 좀 해놨거든요. 수원시, 그리고 용인시, 성남시 세 개를 갖다 좀 비교했는데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사실 성남시죠. 성남시. 성남하고 일산 뭐 일기 신도시를 갖다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이제 두 개는 워낙에 뭐 자주 비교가 돼 왔으니까. 성남시만 하더라도 1.23%예요. 1.23%라서 뭐 2.5배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이죠. 이 고양시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용인시 같은 2.4, 2.04%, 그리고 수원시는 3.4. 뭐 수원시라든가 이런 데는 뭐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삼성이 기흥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 좀 위치하다 보니까 있을 수밖에 없고, 성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IT와 관련되어지면서 그 IT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또 주변에 같이 이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이쪽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가 좀 많이 높아졌는데,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왜 살펴보냐면 상업지역하고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상업지역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상업지역은 고양시가 7위를 차지해가지고 3.57%로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사이즈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죠. 그에 관해서 이제 수원시라든가 부천시 이런 데는 다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 같은 경우 부천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아니면 이런 데는 공업지역도 그만큼 많고 퍼센테이지가 높고 상업지역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맞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 같은 게 0.05%밖에 안 되면 불구하고 상업지역은 3.57%. 그래서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고양시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뭐 3차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구조적으로 고도화되어진 거 아니야? 산업구조 고도화된 도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공업시설이 들어왔을 때의 일자리와 그리고 상업시설이 들어왔을 때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공업시설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페이 수준도, 임금 수준도 공업지역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부가가치도 훨씬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가 전반적으로 그 이익것만 봐서도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구조를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사점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걸 갖다가 지금 이 현안과 문제점을 갖다가 도출해낼 것인가, 아니면 다 끝낸 다음에 할 것인가를 생각해봤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항목마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자, 그다음에 GRDP인데, GRDP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역총 생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역총 생산. 우리가 GDP 얘기하지 않습니까? GDP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는 R을 갖다가 좀 집어넣어가지고 리전 해가지고 이제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지역들을 갖다 다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하는데 이제 경기도에 있는 JRP는 2020년도까지 자료밖에 안 나왔어요. 21년도가 그 한국은행이라도 이런 데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비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개별적인 도시들 따로따로가 이렇게 나왔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펼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20년도 자료를 갖다가 좀 비교해 보려고 20년도 자료를 갖다 그냥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전체 이제 31개 시군구 중에서 고양시가 차지하는 GRDP가 26이에요.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인구가 108만이라고 하는 건 수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술국수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한 사람당 얼마 곱하기만 해도 사실은 수원 다음으로 두 번째 높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훨씬 인구가 작은 도시들 이런 데보다도 GRP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가를 갖다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양시가 굉장히 영세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천시는 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워낙에 뭐 반도체 부분 하이닉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당히 많은 재원이 이제 그 생산이 일어나다 보니 부가가치 창출이 많이 일어나고 좀 우리가 비교해볼 게 이제 성남시인데 성남시는 6위예요. 6위로서 뭐 2.5배 아까 우리가 공협지역도 2.5배인데 여기도 거의 2.5배 정도의 그 비율로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상단을 차지하죠. 그래서 GRDP가 그 낮은 데를 보면 동두천, 남양주, 양평, 구리, 의정부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GRDP가 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만큼 그 고양시 안에 산업 기반이라든가 그리고 부가치라든가 그것도 너무나 좀 낮게 창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뭐 말씀드린 거지만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양질의 일자리도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항상 우리가 고양시를 얘기할 때에 그 꼭 나오는 얘기는 베드타운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대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부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제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고양시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1인당 평균 세출 예산을 이게 22년도예요. 그게 작년 평균 그 세출 예산 1인당 평균 세출 예산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예산을 갖다가 1인당으로 나눈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세출액이 높으면 1인당 세출액이 높을수록 시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보니까는 그 당시 29위예요. 29위. 바닥이에요, 바닥. 부천하고 수원이 그 밑에를 가는데 수원도 심각하죠. 수원 꼴찌입니다, 꼴찌. 꼴찌입니다. 그에 관한 연천, 가평, 여주, 양평, 포천 이쪽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 굉장히 높죠. 왜 높을 것 같습니까? 여기는 농업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으면서 농업을 갖다가 그 농업 인구라든가 이런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성남시하고 용인시 보면 성남시가 고양시에 비해서는 훨씬 높죠. 한 40만 원, 45만 원 정도? 45만 원 정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1인당 45만 원 정도가 이거 만 원이에요. 아니 잠깐만. 278만 6천. 278만 6천 원. 네, 1,000원이에요. 그래서 45만 원 정도가 성남시가 고양시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민 1인당 성남시가 고양시보다 45만 원 더 받는다.
1년 동안에. 그냥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면 40만 원 더 받는다. 우리가 예전에 그 코로나 때 30만 원씩 뭐 이렇게 정치후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4인 가족 같으면 120만 원 딱 받아 고기 사 먹는다고 했었는데 여기 45만 원이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거죠. 45만 원이니까 4인 가족으로 따지면은 4, 30, 140만 원 정도가 이제 1년에 이제 더 지원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생각하고요. 재정자립도는 15위예요. 15위로 30.8%인데 15위면 괜찮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좀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원시가 6위입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3위고 성남시가 2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고양시가 갖고 있는 백만도시니 뭐 특례시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위상을 갖다 생각해 봤을 때의 재정자립도는 이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최소한 이 6, 7위권, 8위권 이 안에는 들어있어야지 그래도 좀 덜 창피한 건데 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내가 1년에 쓸 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버는 돈이 500만 원밖에 안 돼. 우리 이제 32.8%니까 사실은 3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모자란 돈이 있잖아요. 이 모자란 돈을 갖다가 어디서 꼬은다는 얘기, 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도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의 교부금 내지는 그 특별예산 같은 편성토대로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부의 다른 시군 또는 정부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쪽에다 내는 세금 중에 우리가 가져오는 돈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는 이제 그 생활보호 대상자와 같은 그런 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낮아요. 15이면 여기보다 높아서 중간 이상은 되잖아라고 하는데 108만이라고 하는 특례시라고 하는 도시 위상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초라한 거죠. 굉장히 초라한 거죠. 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JRDP라고 다 연결이 됩니다. 결국 경제적인 부분과 다 연결이 됩니다. 세수가 적다 보니까 세입이 적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재정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수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원을 갖다가 걷어들일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얘기죠. 아니 돈이 원래 없어요. 근데 지금 거둘 데가 없어요. 자, 고령화인데 고령화 지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15위에 15위로서 구성비가 이제 14.6%. 우리가 이제 고령 인구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갖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65세 인구 비율이 고양시가 2061년도에 14.6% 정도를 차지해서 전체 한 15위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아까 농촌 같은 데는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강화, 연천, 양평, 가평, 여주 이런 데들, 동선, 포천, 안성 다 이런 곳이 고령화의 이제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면 이제 상업화되어지는 공업화되어진 도시들로 따져보면은 다 빼고 나면 사실 성남시가 1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 15위 괜찮네가 아니라 사실은 화성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용인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보다 더 높은 게 있는데 성남시가 더 높아요. 성남시가 0.3% 정도 더 높거든요. 역시 이거는 이제 일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또 이제 그 원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원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일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 이제 1990년대에 이제 그 처음 여기 한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 3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입주하셔서 이사를 안 가서 쭉 남아있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로 인해서 고령화가 더 이제 촉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근데 이게 좀 그나마 내려간 게 이유가 있어요. 삼성이라든가 원흥이라든가 이런 곳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유입 인구들이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구들이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줘가지고 이 고령화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성남시하고 삐까삐까하다고 봐도 크게 부당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인구 유형별, 고양시 인구 유형별로 따져보면은 그 고령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덕양구예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7배 정도, 그 2배 조금 안 되게 그 인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많은 거고요. 청소년 인구가 되게 많은 곳은 일산 동구하고 일산 서구가, 근데 서구가 제일 많죠. 5만 1,000 되니까. 그래서 한번 그냥 한번 살펴보시라는 의미로서 이제 해놓은 거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공공 혼재 지역이 이제 그런 인구가 좀 더 많겠죠. 도시 지역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변화를 보면은 202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04년까지 고령화가 고양시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게 그 통계청 들어가면 2070년까지 고령화 예상 예측해 놓은 거가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정도 미래까지 어느 정도 고령화가 진전되어질 것인가 나오는데 그 부분 좀 되게 많이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합니다. 좀 무서워요. 50년 뒤면 거의 뭐 다 노인들만 사는 그러한 국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정말로 지금도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잘 전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히 빠르게 진전되어지는 걸 갖다가 좀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그 0세에서 19세에 되는 청소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확 꺾여서 내려가죠. 꺾여서 내려가고 이게 한 20대 20살에서 또 39살까지인데 이렇게 되고 40세에서 64세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2030년도가 되면 이것만 해도 거의 60%밖에. 중장년층이 어차피 고령 노인이 되니까. 네, 이게 그대로 다 여기로 편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연 사망률하고 따져 보더라도 자연 사망률이 굉장히 그 느리잖아요. 네, 느리죠. 왜냐면 워낙에 또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암울합니다, 사실. 예, 다른 데도 아니고 고양시예요, 이게 지금. 전국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딱 고양시만 가지고 있는 정도. 자, 고용 현황도 좀 중요해서 고용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제가 경제라든가 이쪽으로만 집중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게 해결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뭐 복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돈으로 시작돼서 돈으로 끝나는 일들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의 재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그것들을 갖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보니까는 고용 현황이 고양시가 2022년 작년 하반기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고용 현황은 1년에 2번 나오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6월 달 거가 한 7, 8월 정도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 거가 2월 달에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최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고용률 61.1%고 실업률이 2.4%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나마 그 위기를 차지해 양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천시라든가 화성시를 제외한 여주, 안성 이런 데는 또 다 농촌 지역이거든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랑 봐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져요. 실제로 수원시나 성남시, 용인시가 여기보다도 실업률이 더 높아요. 실업률이 더 높거든요. 더 높기 때문에
고양시 이 정도는 선방한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좀 궁금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그렇다면은 고양시가 상당히 여건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해석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그 고용의 질적인 부분이 어떤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제가 이거 산업별 취업자하고 직업별 취업자를 갖다가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고양시가 산업별로 봤을 때의 종사자 숫자 제일 많아요. 560이에요. 이 중에서 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다 그냥 영세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숫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시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 이제 서비스 산업이 이제 그 산업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라고 간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때 3차는 고도화되어진 그러한 금융이라든가 이러한 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도소매라든가 음식 숙박업 같은 것들은 사실은 고도화되지 못하고 굉장히 그 후진국형 그런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관광하고 결합이 돼서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을 때는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가 관광 산업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발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벌어들어 걸 갖다 여기서 그냥 외식이라든가 이런 걸 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쓰는 걸 갖다가 그런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113으로 여기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 전기 뭐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커요. 그 수원시도 마찬가지고요. 성남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취업자의 숫자로 따졌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GRDP를 따져보면 여기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번 돈이 여기에 용이나 수원이나 성남 얘네들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산업별로 따져봤을 때의 그 서비스 업종의 취업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저부가치의 그러한 그 업에 이제 종사하게 되고 직업으로 따져도 역시 서비스 판매 종사자들이 숫자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무종사자인데 사무종사자가 이게 되게 말이 좋아 사무종사자지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 보니까 고양시가 130 그리고 116이에요. 그래서 고양시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니에요. 대신에 전문가 직종들 보니까 수원시는 220인데 170, 용인시 193인데 17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치의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산업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정말 열악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GRDP 같은 데서 보여주게 되는 거고 재정자립도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는 위원님들이 사실 채워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제가 파악하거나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나마 가볍게라든지 던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이제 보시면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문제점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쭉 써주면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여기 써놓은 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써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시사점을 갖다가 이제 도출해내고 이 시사점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제 앞서서 할 것 같던 대로
토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토의. 그러니까 종합 토의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종합 토론을